프랑스에서도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에서 굉장히 그 열광하는 모습에서 지구촌의 한류 동호회 숫자가 올해는 1억 명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35명의 연습생이 있었는데 그중에 14명이 외국이었다. 그중에는 이제 다문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의 그 문화를 우리 하나의 문화로서 다시 이렇게 퓨전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에서 저는 K-팝 전략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이 근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다문화 가정 여러분. 그동안 못 뵌 만큼도 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나눠보기 위해서요. 속사정에 처음 모신 분이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재근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표자 회의에 야마구치 히데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표자 회의 연리안강 학문과 위원장 야마구치 히데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계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요. 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동향 통계를 보면 유학생 증가, 국제결혼 증가 이런 원인으로도 한류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K-팝, K-드라마, K-컬처 이런 신한류의 속사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K-팝 장르 최초로 빌보드 201위,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그래미상 후보에도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방탄소년단.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을 강타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K-팝의 세계화가 성공 방정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뷰티 산업에 이르기까지 K-콘텐츠, 아시아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K-팝, K-드라마, K-컬처를 다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춰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 외교부에서 이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래서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를 또 통계를 내봤는데 이 통계하면 지구촌 한류 팬이 9천만 명이나 된다고요? 네, 이 통계 그 2018 지구촌 한류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지구촌의 한류 동호회 숫자가 1,843개가 되고 거기 회원 숫자가 8,919만 명이라는 겁니다. 거의 9천만 명이 되는 거네요. 근데 2017년에 이 숫자가 7,300만 명 정도였는데 2년 만에 22%가 늘었고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1억 명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막 신나시고 힘차시고 굉장히 활기가 있으세요. 좋습니다. 네. 근데 야마구치 선생님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본 기여가 또 크다면서요? 일본이 제일 관심이에요. 제일 관심이에요. 네. 이게 한류 발전에 최대 관심 아시아 지역의 그 한류가 여전히 선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이게 한류 콘텐츠 소비 전 세계 1위이고요. 전 세계 1위. 그게 아까 한류 동호회 말씀하셨는데 팬이 30만 명 정도 돼요. 네. 이게
3배가 된 거거든. 3배 올라갔고. 3배로 늘어난 거죠. 3배 늘어난 거죠. 네, 네. 엄청난 거죠.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의원님 저는. 근데 네. 이렇게 늘어난 신한류라고까지 부르는 이 배경은 뭘까요? 그 인터넷 수용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찾아서 보고 듣고 배우는 이제 그런 변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조류가 돼 버렸죠.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요. 이 한국의 콘텐츠가 고유의 개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또는 다른 나라의 그 보편성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고유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 거부감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 중국, 일본과 변화도 좀 영향을 끼쳤다면서요? 굉장히 큰 영향이죠. 처음에 저는 그 한한령 중국에서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그 혐한류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몇 배로 오히려 이제 그 K-팝을 그 팬이 생기고 아까 이제 그 평론가님 발표하신 대로 신명나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그 현상들이 정말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방탄소년이라든가 이 부분 봤을 때 이분들도 각자의 개성을 정말로 잘 그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 각 나라들의 사람의 가슴을 결국은 이렇게 파고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하정근 평론가님, 이게 제가 이제 신한류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 또 한류는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때 한류는 뭐였죠? 원래 이제 한류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해외에서 즐기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옛날에 90년대에 대발이 아버지 사랑이 뭐길래 그게 중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문화가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대만에서 김한선 씨, 클론 이런 분들이 인기를 얻다가 급기야 H.O.T가 중국에 가서 공연을 했죠. 그거 보고 이제 중국 분들이 한류다, 한국의 바람이 밀려온다라고 해서 한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주로 드라마 위주로 뭐 대장금, 겨울연가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원더걸스, 뭐 소녀시대 이런 걸그룹들의 인기를 끌면서 그때부터 신한류다 이렇게 표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신 원장님 이제 이게 유럽, 북미까지 넘어갔어요. 그 K-팝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에서 굉장히 그 열광하는 모습에서 전 국민이 감격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문화와 그런 거 어쩌면 그 혼종 문화에 대한 그 관심과 열망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 아시아권이나 다 같이 함께 열광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야마구치 선생님, 사실 아이돌 원조는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도 한국 K-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은 진짜 실력파들이 많아요. 이게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그냥 귀여운 거로 이렇게 소녀처럼 가와이 이런 것이 주류예요. 근데 한국은 그거에 비해 가지고요 댄스도 잘 추고 또 비주얼도 좋고 그리고 댄스 추면서 이게 역동적인 댄스를 추면서 노래 실력도 확실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그렇죠. 자기 단련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목마름을 충족시켜주는 실력을 갖춘 게 바로 우리 아이돌이 갖는 그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음악계가 세계적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 때 무조건 한국적인 색깔을 거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건 뭐냐, 유럽에서 유행하는 건 뭐냐 이걸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곡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도 별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그 노래에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아이돌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기획사에서 뽑았기 때문에 네. 해외 가수들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누가 뽑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뽑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전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칼군무.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 칼군무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네, 지구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콘텐츠 그리고 뛰어난 외모, 칼군무 퍼포먼스 이렇게 합쳐지면서 경쟁력이 형성이 된 거죠. 부모님 이제 공직에 있으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시겠어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아이돌 음악 또 K-팝이라는 게 이제 이미 국가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계를 강타한 지금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는데요. 뭐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이거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수출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K-팝의 그 영향은 관광, 뭐 뷰티, 음식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요. 해외 수출에 동반자적인 그런 큰 아주 다른 수출 상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한국의 한류의 경제적 가치가 한 50조가 57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저번에 평창 올림픽 20조 정도를 따지면은 한 3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 상품이 됐습니다. 진짜 국가 산업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정말.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K-팝 시나리오 이걸 얘기를 하려면 최근에는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BTS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신 회장님 그 뉴스 보셨어요? 이게 무슨 미국 대학에서도 BTS를 다뤘다. 교실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고 저게 수업 중에도 그 교수가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데 있어서 기뻤죠. 미국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요. 사회학과의 한 교수가 그 인종문화를 다루는 강의에서 이 방탄소년을 소개했었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문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방탄소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수업 중에서 방탄소년의 활약을 얘기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갖는 자부심은요, 특히 그 다문화를 그 일을 하면서 그 다름이 인정받는 큰 그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뿐만이겠어요? 그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이 그 거대한 무대를 휘어잡고 그 수많은 관중을 그 이렇게 환호로 그 이끌어내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그 이제 다 인종 중에 하나인 우리의 그 방탄소년단들인데요. 아무튼 다름이라는 것이 엄청난 꽃을 제대로 피워낸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양호시 선생님 진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북미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백인, 흑인 그리고 스파니쉬계 그 미국인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그 열광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명 중에 1명이 영어를 완전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통역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이런 토크쇼 같은 거 나와도 이렇게 답장이라 그냥 대답도 잘하고 그런 것도 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전문가로서 이 BTS 현상을 딱 또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해외 여러 네티즌들의 반응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소수자 인종인데 꼭 아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패닉이라든가 소수자 인종인데 그동안 내 정체성이 어떤 혼란도 많이 겪었고 이제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열패감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보면서 내가 내 정체성을 스스로 알게 되고 비로소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시안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다문화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인종들의 어떤 표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유엔에서도 초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미국에서 내가 좀 핫한 트렌드를 내가 안다. 내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고 행세를 하려면 다문화, 소수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분들을 자신의 지인으로
데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아티스트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티를 내야 내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감수성에 무딘 사람은 이제 반대쪽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든가 그럼 이제 대중문화계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좀 고루한 사람인가 앞서가는 사람인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얼마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데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죠. 의원님 실제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최근에 그 미국 내 사회 분위기와도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중에 대한 반 트럼프 정서, 뭐 이것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주의 정책이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이민자 압박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그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방탄소년을 비롯한 K-팝이 어찌 보면은 아시안 바람을 일으키고 헐리우드 내에서의 그 또 다른 바람을 크게 일으키는 회오리가 되고 있는데 그 어차피 트럼프뿐 아니고 그 여러 다민족 사회이고 다인종 사회인 미국이 아직도 그리고 또 트럼프 때는 좀 더 심하게 백인 중심 사회로 이제 회귀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탄소년단이 탁 강타하면서 다른 아시아 영화 같은 것도 좀 더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다양성 가치 정말 미국이 추구해서 미국이 진정으로 미국다워져야 될 그 다양성 가치에 대한 회복을 하는 기원이라든지 대리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사회를 또 하나의 가치로서 흔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참 신기해요. 저는 볼 때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신기한데, 근데 어떻게 뭐 BTS를 비롯한 K-팝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성공했을까를 분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이제 SNS의 영향, 그리고 유튜브라는 아주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신 회장님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영향을 받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신한류는요, 이제 그 이전과 다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이제 지금 시작이 다시 한 번 더 거세게 지금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그 뭐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말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갔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인류의 기원이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제 앉아 있다가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지금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맞아요. 이 폰을 드는 인류, 신인류. 스마트폰을 다 쓰면서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쓰니까. 네네. 그래서 그 포노라는 것이 라틴어로 이 스마트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고 또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언어로 이렇게 자기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그 방탄소년이라든가 전 세계에 크게 미친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술 발달도 한몫을 한 거네요, 의원님? 예, 요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많이 합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압도적으로 제일 SNS를 많이 한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회에 유포시킨 사실은 겁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이 해서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이런 대중문화,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유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 서로의 문화를 다른 문화들을 확인하면서 배우고 하는 것도 이제 지리적인 그 떨어져 있는 그 관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한류 열풍도 바로 이 SNS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SNS가 일종의 그 수평적인 공간이고 완전히 그
동그란 지구를 상징하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공간인데 여기가 계급장 띄고 만나는 데잖아요.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재산인 인종 이런 다 상관없이 오로지 취향 하나 가지고 만나서 댓글로 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요즘 영어를 많이 쓰니까 전 지구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 취향에 맞으면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을 좋아하는 신인류, 네티즌, 밀레니얼 세대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런 기존의 그런 문화와는 다른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 콘텐츠가 뭐냐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K-팝 이 콘텐츠가 이거는 기존의 헐리우드나 유럽 음악과는 다른 것이다, 새로운 것이다라고 해서 인터넷 세대가 이걸 자신들의 콘텐츠로 딱 채택을 하면서 이게 지구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양호 선생님, 그 일본 젊은이들도 SNS로 SNS 참 많이 쓰죠, 일본에서도. 그리고 또 그렇죠. 신한류도 결국에 SNS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된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 SNS 많이 이용하는 그 세대가 10대, 20대 좀 젊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층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방탄소년단은 그 팝스타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 뭐죠 그 팬들의 그 게시물을 200만 개 정도 이렇게 게시물이 올랐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그 남자 그룹 부분에서 방탄소년단의 리트윗이라고 다시 올리는 그런 것이 15만 개로 돼가지고요. 기네스북으로 올랐다고 해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이들 봤다는 거니까 한번 누군가 붐이 일면 확 퍼뜨릴 수 있는 SNS가 또 이만큼 더 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의원님 이 지금 최근에 의원님도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돌 그룹들 내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돌 그룹을 보면 그 안에 멤버들 중에 다문화 가정도 있고 또 아예 이제 외국에 있는 멤버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K-팝에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 어느 토론에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그 대표께서 기획사 대표께서 35명의 연습생이 있었는데 그중에 14명이 외국이었다. 그중에는 이제 다문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K-팝 해외 진출에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의 그 문화를 우리 하나의 문화로서 다시 이렇게 밍글할 수 있는 퓨전할 수 있는 것이 또 해답이다라고 벌써 이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에서 저는 K-팝 전략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이 근거가 이곳에서 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회장님은 여기에 격렬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지를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양성이 실현되는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작년 9월쯤이죠. 그 방탄소년이 유엔에서 연설을 한다고 얼마나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때 그 연설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떠오르는 가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짤막한 연설이었지만 이미 그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소수자 그룹의 그 열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꿈을 이룬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밀레니엄 세대의 그 절망에 대한 그들은 해답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양성의 표상으로서 그 제시된 인물들이 바로 그 방탄소년단의 그 당시 유엔의 연설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기왕 이제 다문화 얘기로 들어왔으니까 신 회장님께 계속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다문화 가정 출신 이제 뭐 연예인분들, 스타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샘 해밀턴 씨였던가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버지랑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세요? 이제 지금 뭐 당장 뭔가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제 국민적 인식이 사실은 우리가 순혈주의에서
약간 어떤 그 경계가 상당히 두터웠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황인종을 미국 사회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 이제 그 BTS 그리고 방탄소년이 가수고 활약하는 걸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일시에 그 놀라움과 감격으로 또 이제 그 우리 그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그 수용하는 폭이 저는 커졌다고 봅니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백인 혼혈 연예인도 한국 사회에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백인 혼혈 연예인은 많이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유색인 혼혈 연예인은 여전히 조금 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반만년 역사 뭐 단일민족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굉장히 심한 나라고 또 문제가 우리 국내적으로도 재산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거든요. 국내적으로도 나라 밖으로도 그 시각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경제력 가지고 또 그 나라 차별하는 이런 문화가 있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게 종교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비하한다거나 특정 문화권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관대해지고 다문화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편협한 문화가 남아있다. 요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학우 씨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예전과 다른 어떤 사례들도 좀 있죠. 그 흑인 쪽과 혼혈이었던 분들도 그 친구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은 아버지가 저기 아프리카 쪽에. 네네. 근데 그분은 그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한국말을밖에 못해요. 그런데 엄청 울동한 좀 키도 크고 그 아주 성격이 활발해서 좀 아주 모델로 지금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현민 군이었죠. 한현민 그 친구 고민이 혹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하는 줄 알고 너 왜 영어를 못하니? 내가 그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영어를 모르는 게 이상합니까? 하면 이상하다. 쟤는 영어도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 모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아직은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류, 신한류, 뭐 K-팝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좀 재밌는 어떤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하평론님, 그 우리 다문화 혼인이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게 한류 영향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약간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등지에서 지금 그 다문화 결혼 사례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몇 년 동안 줄어들다가 거기에 대해서 통계청 쪽에서 해석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인 것 같다. 이게 과학적인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검증하기 어렵잖아요. 아니요, 그건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전에도 SNS 이전에도 그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자동차 타고 달리면서 막 즐겁고 기쁜 이런 꿈을 갖고 온 그 결혼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소폭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봅니다. 최근 들어서 한류가 다시 불붙은 건 사실이고 방탄소년단, 손흥민 그리고 한류 드라마, K-팝 그 외 K-팝 스타들 등등등 해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특히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나라 남성에 대한 좀 뭔가 판타지를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다 지고지순하고 오직 한 여성만 사랑하는 엄청나게 로맨틱한 근데 능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도매니저 별에서 온 그대 그분은 400년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하잖아요. 그런 로맨틱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한국으로 와서 진짜 한국 남자를 만나고 뭐 결혼하고 했을 때 한국의 가부장적인 구조라든가 시월드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그러게요. 일본 여성에게 들었어요. 야마구치 선생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베트남 여성한테 들었는데요. 그 실제로 한류의 영향으로 그렇게 꿈꾸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시어머니하고의 갈등 그런 게 되게 커요. 그 며느리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하려고 안 하시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팔로 걸레질을 하거든요. 서서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요 밥을 담아 드릴 때도요. 한국에서는 어르신부터 드리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거를 시부모님한테 드리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멋진 모습만 보고 오셨는데 문화 차이 때문에 이제 어려움 겪는 일들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의원님 혹시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더라고요. K-팝이 워낙 많이 나눠지고 상품도 되고 지국인들이 다 좋아하다 보니까 K-팝 연수, K-팝 유학,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뭐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서울관광재단이 이제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이제 선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뭐 예전에는 이제 한국 오면 경복궁, 뭐 DMZ 비무장지대,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관광지를 이제 찾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체험 관광에 아이돌의 노래 장소, 댄스, 춤 뭐 이런 거를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서울 한국 관광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류 체험 프로그램 이게 지금 32개였는데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시청자님 이게 그러니까 그냥 와서 쑥 눈으로 구경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뭐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가보고 싶을 만큼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좀 가보고 싶어요.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그 일반 연수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지금 3만 명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한 5천 명 이상, 17%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반 연수하고 별도로 유학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1년 전보다 지금 3%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K-팝의 그 외국에서의 그 열풍은 실제 한국에 와서도 이들이 태어난 나라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 방탄소년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이 문화, 정서, 환경 이제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찾는 외국인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관련 교육센터가 너무 무분별하게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 아니냐. 요즘에 뭐 1주, 2주 교육 기간 해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는 데가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전문 과정은 예를 들어서 K-팝 과정 이런 거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확실하게 내실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칫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고액과에 해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막 고액 그런 그 체험관이 생겨버리고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방탄소년 그야말로 몇 년을 두고 죽을 만큼 연습해서 지금 살아난 건데 정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계속 이제 방탄소년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평론가님 그런 교육센터에 어디서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와요? 네, 지금 그 파주에 한류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 거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5%가 중국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20%가 동남아시아, 15%가 일본, 10% 미주, 심지어 미주에서도 많이 온답니다. 요즘 들어서는 브라질, 이집트, 요르단,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야마구치 선생님 이렇게까지 오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뭐 K-팝 내지는 K-트렌드, 한류, 신한류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기왕이면 같은 걸 배워도 한국에서 배워야 조금 뭔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는 거겠죠. 그렇죠. K-팝뿐만 아니라요. K-헤어라는 말도 있고 K-모델이라는 말도 있고요. 다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그런 교육 과정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어요. son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뷰티 사업
학과 미용, 예, 미용 쪽인데요. 그 K-뷰티라고 해서 한류 메이크업. 예. 그리고 유학생이 한 2015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게 여름과 겨울 방학 때마다 2주 동안 진행되는 K-팝 캠프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중앙대도 지난해 외국인만 지원할 수 있는 학부 과정인 글로벌 예술 학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술 학부 같은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결국에 이제 이거 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들이 좋으니까 드라마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분들이 멋져 보이니까 아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꾸미는지까지도 배우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팝이 결국 프로그램으로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것들을 그냥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유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정부 차원에서 키우려면 어떤 좀 구상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이 큰 규모의 그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관리한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요. 그 규모를 말씀드려 보면 말이죠. 2016년 수준으로 콘텐츠 산업의 기준은 한 2조 달러 된답니다. 2조 달러, 2,200조 원.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알고 있는 자동차는 얼마냐? 1조 3천억 달러. 그보다 자동차보다 두 배가 되는 거예요. IT 요새 최근에 무슨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IT 산업이 9천억 달러. 그것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과정에도 우리가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7천억 정도를 이건 원입니다. 7천억 정도 투자한 예산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 낭비라는 이제 그 비판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문제들을 잘 정부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민간 부분에 이 끌어오르는 그 좋은 이 컨텐츠를 정말 정부가 아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회장님 아직까지는 좀 특이적인 어차피 관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 영역에 살만한 것들도 있을 텐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국가의 인지도도 한국이라는 있으니까요. 저는 그 한류의 성장은 어디까지는 정부 주도는 아니었고 지금까지 이제 민간 주도였죠, 철저하게.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 뭐 고액의 그 교육센터 뭐 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평론가님께서. 너무 비싼 뭐 외국인들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그 국가 인지도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정부의 이런 좀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원식 선생님 혹시 무슨 해외에서 저희가 뭐 본딸 만한 사례 같은 건 있을까요? 그런 프랑스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클립 영상 아카이브라는 그런 건데요. 시시각각 소멸되는 그런 영상들을 다 그거를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디지털 문화를 자산화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생산되는 영상들을 다 모아서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영역으로 손대지 않으면서도 뭐 어떤 자국 내 콘텐츠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시잖아요,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앞으로 이렇게 더 잘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중문화 업계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분쟁이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 뭐 사람과 회사 사이의 분쟁. 그럴 때 딱딱딱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완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그럴 때 우리 국가가 좀 백 역할을 든든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호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산업에서 시장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자기가 어떤 보상을 받지만 시장성이 없는 분들은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사장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시장성이 없는 분들, 뭐 인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우리 K 문화의 저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성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또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한편 그 이전 정부 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라고 뭐 해외에서 상영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장악에 대한 뭐 음모론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은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 이게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참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려운 영역인 건 맞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또 이게 한참 타오른 불꽃을 그냥 꺼트릴 수 없으니 국가도 또 지원을 해주긴 해야 될 것도 같고 뭐 과거에는 잘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좀 새로운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 차원에서도. 네, 우리 하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의 시장이 민간이 만들어놓은 시장을 정부가 이렇게 훼손하거나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잘못되는 것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이번 정부는 꼭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올해 발표된 것 보면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 여기 내용에 보면 우선 규모로는 한 2020년까지 22년까지 한 5천억을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했고 아무튼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 우리 문화가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어서 형성된 시장이 잘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콘텐츠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보호하겠다라는 이것들이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야, 이제 참 오늘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자랑거리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저까지 좀 으쓱해지고 그러는데요. 오늘 하정현 평론가님 목소리도 워낙 우렁차시긴 하셨고 자, 그런 기대를 담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뭐 각자의 바람 이런 것들을 한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저의 바람은 한류 반대로 가야 된다. 반대로요? 그러니까 한류가 잘 나가는 게 저도 당연히 좋고 뭐 자랑스럽지만 우리나라 콘텐츠가 모두 한류식으로만 가면 가수는 다 아이돌이 돼야 되고 드라마는 다 무슨 멜로드라마가 돼야 되고 다 왕자님이 나와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류를 부러워하더라도 우리만은 거기에 취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류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시아 문화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의 어떤 경험들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일본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다양성을 담보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아이돌의 원조기도 하고 또 문화 콘텐츠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세계적인 수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국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요즘은 그래도 한국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그 토크쇼 같은 데 보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찾아가서 거기서 한국의 그런 정원 같은 거 좀 전해주는 식당 같은 거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서로 산반적으로 교류하는 식으로 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찾아가서 이 정원 같은 거는 좀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거를 전해지는 건데 한국에 되게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그런 거를 저도 많이 알리고 싶은데 찾아가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서 막 음식도 차리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외국 분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깊이를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우리 신 회장님은 BTS 말고 다른 거 뭘 기대하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혼인 형태를 보면 지금 100여 개국과 지금 혼인을 이루어지고 있고 혼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라이든 아버지 나라이든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제대로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이것을 좀 이렇게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우리나라 동포들 지금 150개국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750만 명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다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다문화인 특성을 갖고 계세요. 이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재적응을 하고자 할 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인 차이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갖고 들어온 문화도 우리가 함께 상호 존중해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컨텐츠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들이 참 많네요, 의원님. 생각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정부가 주목해야 될 이 컨텐츠 시장의 성질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이돌, K-팝 컨텐츠는 지금 우리 신수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750만의 디아스포라의 아주 특징적인 국가이듯이 우리가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다양성, 이것들이 세계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K-팝 또 BTS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뭔가 폐쇄된 어떤 자존심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 다문화에서 배출된 그 다양성을 우리 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 K-팝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K-팝을 좀 더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콘텐츠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와 찬스가 될 거다. 거기에 정부가 주목해서 그 시장에 거기에 좀 더 많이 지원하고 미래로 함께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방향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보이네요. 오늘 참 꼭 문화산업 종사자분들도 오늘 이 방송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한류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또 공통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 정신을 배양하는 것. 어쩌면 다문화주의와 한류용품은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끈다 이런 걸 넘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